민족의 역사가 동틀 무렵 이미 한반도 서해안 중심으로 자리했던 인천. 억겁의 세월에 부딪히며 명실상부 인천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교두보가 되었다. 그리고 1919년 전국의 태극기 물결이 몰아칠 때 함께 한반도의 봄을 꿈꾼 이들. 인천 동구는 불의에 맞선 그날들을 새로운 100년의 씨앗으로 만들었다. 항구를 품은 도시 인천. 그 이야기를 찾아가는 길. 동구 화수동에 위치한 화도진지다. 고즈넉한 분위기와는 달리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남겨진 유물들은 격변의 시대를 가늠해주는 기록으로 남아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딱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당시 전국으로 퍼졌던 만세운동,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했을 텐데요. 자,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볼 때 우리는 인천, 그리고 동구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품은 인천, 동구, 그날의 이야기는 이곳 화도진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이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화도진은 바다를 가까이한 언덕에 있었다. 인천 연안에 설치된 진과 포대. 그런데 고종은 왜 작고 조용한 이 어촌 마을에 군사시설을 만들었을까? 1876년도에 그 이른바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항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강화도 조약에서는 부산 외에 동해안에 하나, 서해안에 하나, 항구를 이렇게 세 개를 개항하기로 일본과 사이에 조약을 맺었어요.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던 일본은 조선의 해안 탐사를 빙자해 강화도와 영종도를 습격, 만행을 저지르고 이에 저항한 조선군의 억지를 벌여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다. 이는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 조선은 화도진이 설치된 곳이 수도 한양으로 가는 연안수로의 요충지임을 인식하고 군진과 포대로 해안 경비 강화와 일본 상륙을 저지하고자 했다. 진짜 총이고 배에 많이 달려있는 거 옛날에 군함에.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방어진지까지 구축했지만 주변국들은 조선의 통상을 요구했고 결국 조선은 부산, 원산, 그리고 지금의 인천항인 제물포항을 개항장으로 내주게 된다. 부지런히 그들이 와서 측량을 하고 어떻게 하면 수도 서울을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을 때 우리 조정에서야 순순히 거기에 응할 리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약상에서는 20개월 이내에 열으라고 했지만은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무려 7년이 걸려서 1883년에 이제 개항하게 됐던 겁니다. 정세가 어지러웠던 조선 말.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어떻게든 서해를 지켜내려 했던 고종의 의지가 서린 곳. 화도진이다. 인천 동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찾은 송현동 근린공원. 지난한 역사가 모두 이 안에서 벌어졌을 것이다. 이분이 선생님 수도국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사실 한 100여 년 전, 그저 여기 이제 개항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쯤 올라왔어도 그냥 뭐 웬만한 거 다 보였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지위는 없었고요. 네. 이제 갈대밭, 습지 이렇게 쭉 바다 해안가로 조성이 돼 있었어요. 제물포항이 개항되기 전 1800년대만 해도 인천은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다. 그동안 은둔의 나라로 서구에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땅 조선은 개항으로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를 맞게 되는데 조선이 세계와 처음 만난 곳 제물포항을 중심으로 물밀듯이 서구의 문명이 들어왔다. 개항장에는 일본과 천국, 그리고 영국, 미국, 독일 등 5개 나라가 공동 관리하는 조계지가 설치됐고 각국의 선방 왕래와 외국인 거주가 허용됐다. 차이나타운도 많이 구경 오시는데 그게 그럼 옛날 전국 조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계속 차이나타운으로 조성이 된 거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항 때문에 다 바뀌었군요. 인구가 늘어 조계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일본은 갯벌을 매립했고 축항공사로 항구의 모습을 바꿔놓았다. 여기에 많은 조선인들이 동원됐는데 그 가운데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이 있었다. 당시 인천 감리서에 수감돼 복역 중이었던 김구 선생은 축항공사를 이렇게 회상했다. 아침, 저녁, 쇠사슬로 허리를 이어매고 감옥과 공사장을 오갔으며 흙집을 나르다 보면 반나절 만에 어깨와 발이 부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렇게 조선인의 피땀으로 500톤 규모의 기선 세척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이 건설됐다. 개항으로 인천의 인구가 늘고 대형 선박이 드나들면서 계속해 필요한 물자들이 생겨났다. 저수조 있는 물을 갖다가 송부해서 송현동의 수도국산에 오르면 눈에 띄는 구조물이 하나 보인다. 이게 무슨 용도의 그 건축물이에요? 아주 구조물이 아주 인상적이죠, 그죠? 예, 예. 얼핏 보면 무슨 등대 하단부 같고, 예. 어떻게 보면 무슨 탱크 같기도 하고. 제수변실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쪽에 이제 저수조가 3개 있었거든요. 저기 단수, 유압 조절하고 그런 그 송부에 수한 그런 보호하는 시설이 바로 이제 이 제수변실이거든요. 그 뭐 우리말로 따지자면 예로부터 약간 펌프실 인천은 우물이 적고 수질이 좋지 않았다. 때문에 개항 이후 증가한 인구와 선박으로 물 확보가 큰 문제였는데 이에 일본은 노량진과 인천을 잇는 상수도 공사를 착수해 선박에 물을 대고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했다. 오로지 일본인을 위한 수도 시설이었다. 노량진에서 여기까지 어쨌든 이 공사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술 설계는 이제 네. 일본 사람들이 했고 거기에 노동은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제 했죠. 눈앞에 배수지를 두고도 조선인들은 우물물을 길어 사용해야 했다. 32.64km 주철과 바람 솔솔 부는 소나무 언덕으로 송림산으로 불렸지만 산 꼭대기에 상수도가 설치되면서 수도국산으로 이름까지 바뀌게 된 것이다. 이 동네 이름이요 재밌어요. 쇠뿔 고개였다고 해요. 예전에 소우자 뿔각자를 써서 우강리, 그리고 이 길은 지금 우강로입니다. 예. 그 경인철도와 또 개항이 되기 전에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였고요. 또 개항 이후에 서구 문물이 또 많이 들어와서 정착을 했던 곳이라고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이 집도 상당히 서구 문물인 것 같죠? 예.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볼게요. 개항으로 바뀐 인천 동구의 지형과 이름들. 그 크고 작은 변화는 계속됐다. 우강로 야트막한 언덕길을 내려오다 보면 주변과 상반된 규모와 외경을 지닌 건물을 만나게 된다. 건물이 너무 특이하고 예뻐가지고요. 예, 예, 예. 예. 이게 이게 무슨 어떤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요, 1905년도에 세워진 여자 선교사님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숙사입니다, 일종의. 아, 이게 기숙사였어요. 개화의 물결로 외국 선교회들이 경쟁하듯 선교사를 파견할 때 미국 감리의 존스 목사는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선교 활동에 접근성이 좋은 우강로 일대를 선교 기지로 만들었다. 당시 지어졌던 사택 중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선교사 합숙소. 그냥 진짜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집이네요.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1층은 교육 장소로 사용했다고 한다. 위로 올리게 되는데 올렸을 때 쏘는데? 놓으면은 안 내려갑니다.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안 떨어지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창틀 안쪽에 연결되어 있는 줄을 무게추가 균형을 맞춰 잡아주는 원리. 이거 아무리 봐도 재밌네. 그 당시는 이게 최첨단이었겠네요. 예. 저 집 보러 온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계단을 따라 올라간 2층은 여성교사들의 주거 공간으로 당시 신문물이었을 붙박이장과 주방의 흔적이 남아있다. 내부를 둘러보다 보면 곳곳에 돌출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물이 보이는데 쳐보시겠어요? 빈통인데요? 이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거든요. 예. 증기 보일러가 있었는데 그 증기 보일러가 이게 이제 그 열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게요? 그 옛날 아궁이에 불을 떼던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요즘. 예전에 보일러 시설이 남아 생소했던 증기 보일러 시설이 어떻게 남아 있을까? 와. 보일러실로 사용된 건물 지하. 불을 떼면 연결된 통로로 1, 2층 각 방에 난방을 공급했을 것이다. 세월의 흔적으로 낡고 부식됐지만 그 원형을 짐작하기엔 충분했다. 선교사들뿐 아니라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 등 건물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다. 진짜 조개탄 여기 네. 추억의 조개탄이네 이거. 옛날에 커다란 가마솥 같은 데다가 물을 끓이는 겁니다. 물을 끓여서 그러면 이제 가마솥에서 김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김을 큰 통로를 만들어서 통을 만들어서 각 방으로다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팀 난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난방 시설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연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것도 있어요. 바람막이. 그러니까 위에서 저 선교사님이 저희 방 너무 뜨거워요. 그럼 닫았나 봐요. 네? 결국 일제의 탄압으로 문을 닫아야 했지만 우리나라 개화에 기억해야 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천 동구 우강로 여성교사 합숙소 바로 옆엔 서구식 신교육이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초등교육기관 영화초등학교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127년 전
기독교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는 주일 학교 형식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름은 영화학당. 빛바랜 사진이 오랜 역사를 짐작케 한다. 1918년의 사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101년째 되는 사진이죠. 네. 그때 이것은 조선 인천 사립 영화 여학교 헬스 교장 송별회 기념 사진. 개항장을 통해 들어온 여선교사의 서양식 교육. 낯선 이방인의 학교라는 점에 초창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에 부딪힌 문제와 비할 바가 아니었다. 소화 1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옷을 보니까 일본식의 옷으로서 일본 시대 우리 영어 학교도 그 피해가지 못하는 일본의 그 탄압을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갖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일본식 옷으로 갈아입은 사진. 사진은 단순히 학교의 역사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일본인 교사를 채용했다. 또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송환됐다. 갔다 이런 걸 봐서는 아마 심하게 탄압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그때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올림픽에서 마라톤 부분에서 금메달을 1등을 했기 때문에 독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2시간 29분 19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운 대한민국의 송기정 선수.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그는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 선수로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가슴에 달아야 했다. 동아일보 이기령 기자가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거를 무릅쓰고 신문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린 사건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일장기 말소 사건. 항일투쟁에 앞선 이기룡 기자의 민족 정신도 바로 이곳에서 길러졌으리라. 지금은 예체능 수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몇 차례 바닥 보수를 하긴 했지만 당시 원형의 모습도 찾을 수 있었다. 109년 전에 사용했던 금강송 판자는 아직 이렇게 그때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유교 사상으로 신학문에 거부감이 있었던 시절. 영화학당은 인천 동구에 서양식 교육의 뿌리를 내렸다. 우강로를 따라 동구 일대에 밀집된 문화유산은 이곳이 역사를 품은 장소임을 방증하고 있다. 한 발짝 건너면 문화재, 그리고 또 한 발짝 건너면 문화재. 이 인천 동구는 우리가 몰랐던 그런 문화재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건물도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실래요? 영화초등학교와 더불어 인천교육의 산실로 불리는 학교. 1907년 인천 국립보통학교로 시작된 창영초등학교다. 100년의 풍파를 겪어온 학교는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의 건물은 1924년 근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나무 바닥과 교실 풍경이
학교의 오랜 역사를 짐작케 한다. 여기가 내 자리였는데 여기가 왜 교실의 맨 뒷자리 여기가 제 자리였어요. 끝나면 바로 나가기가 좋죠. 이 책상은 나이가 먹어도 얼굴 갖다 대면 잠이 오네. 응? 깜짝이야. 아유, 학생이 여기서 왜 앉아 있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창영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을 만나 한세기를 겪은 학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학교 교감이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인천 이 동구 이야기들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 과연 이 학교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제시대 전이죠. 네. 고종 황제 때 세워진 학교로서 우리 그 민족 자본으로 세워진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 최초의 공립학교로 5살에서 25살의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이 이곳에서 신식 교육을 받았다. 지금은 학교의 역사와 선배들의 정신을 기리는 교육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창녕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밖에 우리 학생 야구부가 있군요. 네, 인천에서 최초로 생긴 그 야구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100년 전 그날, 시민들에게 뿌린 일본 식민 통치에 저항해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 1919년 3월 1일 서울 탁골공원을 시작으로 한 만세운동은 불길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걸린 네 분의 사진. 이제 이분은 그 당시 17살인데 사진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된 뒤에 사진을 했는데 김명진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영 선배님, 그다음에 박철준 선생님, 그다음에 손창신 선생님 이 네 분이 인천에서 3.1 운동을 최초로 운동을 전개하신 분들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창영초등학교 학생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학교에서는 강제 휴업을 시키고 경찰과 연락하며 학생들을 감시했다. 이에 3월 8일 밤 9시 네 사람은 행동을 개시한다. 셋이 망을 본 틈에 김명진은 학교와 일본 경찰의 연락망을 끊어버리고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에서 김명진 학생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02년 10월 9일생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 당시에는 만으로 따진다면 16살, 연나이로 따지면 한 17살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키가 오자 두치 오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제 요새 이야기하는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한 159cm 정도. 이 김명진 선생은 총 3가지 법 위반인데요. 치안유지법하고 주거침입 그리고 그 전신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역을 1년 6개월을 받으셨는데 이때 아마 그 주거침입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창영초등학교 담을 넘어갔고 이제 전화선을 절달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2가지가 주거침입과 전신법 위반으로 이렇게 묶인 것 같고 3.1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이렇게 됐던 것 같고 당시로서는 다른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 정도면 그래도 좀 무거운 편에 속하는 처벌을 받았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나의 행위는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바탕한 의사 발동이지 결코 범죄가 아니다. 일본인 판사 앞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그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러야만 했다. 주목할 건 인천에 거주지를 둔 3.1운동 가담자가 확인된 사람만 90여 명. 이 중 동구 사람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감시 대상 인물 카드에서 그
그 우강리, 지금 이제 배다리 일대 우강리에 살고 계셨던 분만 한 번 그냥 시범적으로 찾아봤더니 7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외국인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주로 항구 가까운 일대에 모여 살게 되고, 자연스럽게 조선 사람들은 조금 더 외곽에 하수동, 화평동, 만석동, 그리고 저 금창동, 송림동, 송현동 이쪽에 그 살고 계셨던 분들의 그 이름들이 꽤 여러 건, 여러 사건에 관계돼 갖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일본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뺏긴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던 동구에 3.1운동이 활발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부에 있던 학교들은 다 일본 학생들을 위한 학교고, 여기가 조선 사람들이, 조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유일한 학교였던 거죠. 그래서 3.1 만세운동의 발화점이 됐던 것에도 뭐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2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힘은 누구보다 강했으리라. 밤에 솔직히 학교 오기도 무서운데 이게 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게다가 일본의 통신을 끊기 위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3.1운동의 또 시발점이 됐다니까 정말 존경스럽네요. 네? 김명진 학생의 결의는 비문으로 새겨져 후배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 당시 인천의 인구 구조가 일본인이 반, 조선인이 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소도시 같은 도시였어요, 인천이. 그러니까 치안 상태가 어떻겠어요? 경찰로만 한 게 아니다, 이게. 이중 치안을 한 거예요, 여기는. 아무래도 시골서 만세를 부르는 거하고 인천서 만세를 부르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어떠한 마음의 의지가 있었어야 된 거다. 그 어린 나이에 김명진 의사가 얘기했다는 것도 참 기억할 일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만세운동을 지속적으로 불렀다는 것도 정말 우리 인천 사람으로서는 기억해야 될 일이다. 일본의 세력 확장으로 핍박받은 사람들.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건 독립운동을 불사했다. 인천 동구는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 그 시대의 변화와 아픔을 오롯이 겪어냈다. 동구에는 유독 공업지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근현대 산업을 이끌었다는 동구, 흔적이 남아있는 산업유산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가보시죠. 인천 동구 만석동의 한 섬유 제조공장. 한때는 직원 3천여 명이 근무했던 국내 굴지의 기업. 기계 가동은 멈췄지만 당시의 면접실과 의무실이 그대로 남아있다. 동구에 있는 그런 산업유산들은 193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일본의 전쟁 국면과 연관이 있는 산업유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수공업지지로 만들기 위해서 매립하고 거기에 공장들을 짓거든요. 제물포를 거점 삼아 조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며 동구의 공장지대를 군수기지로 전환시킨다. 태평양 전쟁이 종식되고 미군이 한반도를 주둔하기 전까지 동구 공업지대는 일본 세력 확장을 위한 발판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 건물이지만 이 역시 우리 역사가 담긴 산업유산이다. 만석동이라든지 송림동 일대에 보면 그 정미소라든지 그다음에 성냥공장은 또 유명했죠. 예를 들어서 송림동의 그 인천 주식회사 그 성냥공장의 경우에는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를 한 400명 가까이를 두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도 간장 공장이 또 유명했었어요. 그거는 뭐 만주라든지 저 다른 지역까지 뭐 수출이 될 정도로 유명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구가 이러한 그 산업의 거점이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은 많은 거죠.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경인철도. 인천 제물포와 서울 노량진을 연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로 대량으로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었던 경인철도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12시간을 걸어가야 했던 거리를 1시간 40분으로 단축시킨 혁신적인 교통수단이었다. 그렇게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철도가 놓이자 동구의 유동인구도 늘었다. 동구 일대 살았던 조선 사람들은 개항장에 처음에 살다가 밀려난 조선인들도 있었고 새로 일거리를 찾아서 외지에서 들어온 조선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동구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면 되죠. 또 그 당시는 대부분 다 무허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땅을 잡고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산으로 점점 올라가게 된 거고요. 여기에 한국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피난민들까지 모여들며 3천여 가구가 산비탈에 모둠살이를 하게 됐고 그렇게 달동네가 형성됐다. 인천 동구 수도곡산에는 배 모양의 박물관이 있다. 과거 수도곡산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 아, 수도국산 달동네를 기억하시나요? 아, 이게 달동네 박물관이 있네. 자, 이 동네 낯설지가 않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갔던 달동네 사람들. 그 실존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와 어느 동네 골목에나 있었을 법한 그때 그 시절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구멍가게 이발관, 이것도 진짜 옛날 이발관이네. 저 의자 생각나. 목에 나무 목침 있는. 아, 이게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남자들이 추억하는 그 이발관의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예? 딱 요런 날씨 때면 그 골로 있잖아요. 골로 위에는 뜨거운 물을 늘 끓이고 있었고 그 골로 주변에는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젖은 수건들이 이렇게 늘 골로 주변에 있고 완전 옛날 동네 그대로네. 야, 이게 옛날에 동네에 우물이나 있어야 이제 이거를 지금처럼 집에서 물 틀면 뜨거운 물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펌프에 마당에 펌프 있거나 펌프 없는 집들은 우물 가서 이거 길러오고. 나 근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불과 40-50년 전이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모습들. 세월의 변화에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됐다. 진짜 달동네 저녁이 온 것 같네. 특별할 것 없던 평범한 일상을 박물관에 와야 만날 수 있는 시대. 당시엔 생계의 보탬이 될 만한 일감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성냥개비에 인을 붙이거나 상자에 풀칠하는 가내수공업. 성냥의 등장은 부싯돌 대신 쉽게 불을 붙여내던 혁명과 같았다. 동구 금곡동에 들어선 성냥공장은 연간 7만 상자의 성냥을 생산했고 이는 전국 소비량의 20%에 달했다. 집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으로 성냥은 집들이 때 불처럼 잘 일어나라는 인기 선물 세트였다. 낮에는 또 다른 일을 하시고 또 집에 오면 또 이렇게 부업으로 또 뭐 성냥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밤낮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오, TV 나오네. TV가 진짜 나오네. 기밀 레슬링. 진짜 저러고 봤는데.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시절이 그리운 건 좁은 공간에서 함께 부대끼며 나눈 정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때는 우리 삶의 터전이었던 달동네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철거되고 있다.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도 시대의 변화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얼마 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모습. 아쉬운 마음에 아직 옛 모습이 남아있는 골목을 찾았다. 누군가엔 지금도 치열한 삶의 터전. 달동네는 언제나 힘겨운 민초들의 삶을 품어줬다.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유년 시절엔 어디든 모이는 곳이 놀이터였고 니건 내것 없는 한 뼘의 앞마당에서 함께 자랐다. 내 오랜 친구야. 언제나 내일처럼 웃어주는 이웃이 있던 시절. 어려운 사정에도 같이 나누려는 정 많았던 행복한 그 시절의 추억이 아스라이 사라지고 있다. 마주 앉아 마시자 그랬지. 그래 그렇게 마주 앉아서. 대한민국의 역사, 그 현장의 숨결이 서린 인천 동구.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와 문화도시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데 반나절이면 돌 수 있는 동구 한 바퀴. 곳곳에 흥미로운 풍경에 지루할 틈이 없다. 이름도 재밌는 이 배다리길엔 요즘 보기 드문 헌책방이 모여있다. 디지털 시대의 종이책, 그것도 헌책을 파는 곳이라니. 안녕하세요. 오로지 책으로만 채워진 공간에 더 오래 시선이 머문다. 미로 같아요, 미로. 열로 뜯어. 이야. 헌책방의 묘미는 바로 보물 같은 책을 발견하는 것. 이 책이 여기 있네. 제일 보기 싫었던 책이 여기 있네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단 한 페이지만 읽어봐도 승면이 찾아옵니다, 였거든요. 그래, 정석을 진짜 달달달달 외우듯이 막 하던 친구들, 여기 있네, 이거. 이 친구는, 아니, 나보다 형님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겠구나, 나이가. 야, 글씨가, 이게 언제 쓴 글씨일까요, 이게? 과거로의 추억 소환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이 공간을 채운 책처럼 책방도 오랜 세월 동구의 사연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얼마나 오래된 서점이에요? 46년째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저 배다리 헌책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름이 저는 좀 재미있어요. 왜 배다리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은 여기가 갯골입니다. 지금 서 계신 데가 후미진 하나의 그 배터였죠. 예전에는 물길로 교통이 물길이에요. 육로가 아니고 그래서 물길로다가 물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곳. 그래요. 그래도 큰 거는 못 들어오지만 여기 갯골이니까 들어왔던 게 새우젓, 뭐 건쟁이젓, 뭐 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숙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여기가 자연이 장터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곳이죠. 여기가. 배가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 자연스레 장이 형성됐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다고 한다. 그렇게 인천 번화가 배다리에 헌책방도 생겨났다. 광복되고 나서 일본인들이 이제 인천을 떠나가니까 일본인들 집에서 굉장히 많은 서적들을 이제 폐지로 팔기 고물상들이 갖다가 폐지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쇄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지식인들이 책을 보려면 일본 떠나간 일본 사람들 집에서 나온 책들을 헌책으로 구해서 봐야 했고, 전쟁 끝나면서 창녕초등학교 앞쪽부터 이렇게 점포를 얻어 책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46년째 책방을 운영하며 숱한 일들을 겪었지만 가장 기억할 만한 놀라운 사건은 이곳에 담아뒀다. 여기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여기 사진도 있네요. 배달이라면 이곳 헌책방 거리를 말하는데 배달에서 박경리 선생님. 그때 가족 사진. 대하소설 토지의 박경리 작가는 인천 동구와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을까? 작가의 유적 시집에 적혀 있는 연역의 한 줄. 인천 금곡동. 이를 우연히 발견한 그는 토지문학관을 찾았다. 금곡동에서 헌책방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종이 더미를 관으로 사서 근으로 사서 이제 이렇게 달아서 사갖고 거기에서 책을 골라서 종이는 종이대로 책은 책대로,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개념으로 요즘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이런 게 아니고 막 뭉탱이 속에 책이 들어있던 거예요. 아, 그래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 속에서 보물 찾는 것 같고 내놓고 파시면서 하루 종일 책을 보셨다 그래요. 하루 종일 책 보시는 일이 그 가게에 앉아서 하셨다는 일이라고 따님이 그러더라고요. 박경리 작가가 인천 동구에 살았었고 배달이 장터에서 헌책을 팔았다는 사실. 과거의 새로운 역사가 발견된 곳 역시 이곳 배달이 헌책방이었다. 그런데 내부 한쪽 벽면이 좀 독특하다. 여기 이 전시관을 보다 보니까 이쪽 벽이 눈에 띄거든요. 네. 여기는 이 벽돌이 진짜 오래돼 보이거든요. 여기는 1954년도에 지어진 집이고요. 네. 그때 당시에 서양식과 우리식이 접목된 건물이에요. 벽돌에 지푸라기와 흙을 덧댄 이 건물도 오랜 책과 세월을 함께했다. 그러니까 이 집을 한 10년 이렇게 만져가다 보니까 이 벽돌도 6.25 때 그 전쟁통에 폭탄을 맞고 한 그 폐벽돌, 그걸 갖다 하셨구나 이게 이제 보이더라고. 화재로 벽이 그을려졌지만 이 역시 역사의 흔적이기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고 한다. 저 흙이 떨어져. 이거 봐. 이 기분이 묘한 게요. 이게 제가 어떤 경계에 서 있는 그런 느낌. 지금 이 벽은 1940년대 말 50년도가 될 것 같고 제가 서 있는 이쪽은 2019년도. 역사와 현대의 과거와 현재의 딱 경계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묘하네요.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어쩌면 책방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학문의 갈증을 풀어준 배달이는 그렇게 인천 도시를 형성하는 힘이 되었다. 자, 인천 동구의 발자취를 쭉 따라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너무 우리가 현실에 부딪혀서 치열하게 오늘만 살다 보니 지나간 역사를 과거로 치부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이 오히려 반성하게 됩니다. 후대에게 물려줄 우리 문화유산 그리고 많은 역사 이야기를 담은 이곳 동구,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역사 기행으로 계획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딸하고 다시 올 거예요. 오랜 역사 속의 100년은 찰나의 순간으로 기억될지 모른다. 그러나 100년 전 이 작은 어촌 마을이 불꽃처럼 일으킨 바람은 한반도 독립의 뿌리를 다졌다. 뜨거운 심장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끈 도시. 내일의 가치를 품고 있는 인천 동구의 힘이다. 태어나 자란 동네 내가 들어와
봤던 다리를 배도 다리도 이제는 없지. 예쁜 이름만 거리에 남아 헌책방 많던 동네 교복 입은 친구들 모여 깔깔 이야기가 너무 많아. 낙서 없는 교과서